2028 입시안인데요. 중2 아이들이 치를 입시에 대한 개편안입니다. 대입은 특히나 온 국민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게 돼 있고 보이는 만큼 타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출발점이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올바른 정보가 있어야 자녀의 진로를 잘 이끌어줄 수 있을 텐데요. 이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필통톡이 있습니다. 자,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을 오늘도 한번 모셔볼 텐데요. 이주호 부총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모든 장관님들이 다 바쁘시겠지만 네. 정말 장관님 중에 제일 바쁘신 거 아닙니까? 요즘 보니까 행보가 어마어마하시던데요. 네, 지금 입시안 발표도 했고요. 사교육 대책 또 대학 쪽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해서 정말 바쁩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도 필통톡은 이렇게 꼭 찾아주고 계시는 이유. 학부모님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교육 정책에서는. 그래서 필통톡이 제일 저한테는 오늘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입니다. 네. 오늘도 소통하실 준비 되셨죠? 아, 그럼요. 네. 네. 자, 그렇다면 학부모님과 함께 소통할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 주제는 특히 이제 중2 밑에 아이를 둔 그 학부모님들한테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1이나 초6이나. 제가 중2 학부모입니다. 안 그래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예, 도대체 뭡니까? 2028 입시안인데요. 그 중2 아이들이 치를 입시에 대한 개편안입니다. 저는 진행해서 손을 떼겠다. 오늘 저는 그냥 이야기만 듣고 가겠다. 괜찮겠습니까? 아니죠. 저 학부모시니까. 이렇게 좀 중요한 상황이니까 네네. 제가 그러면 학부모를 감히 제가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학부모들이 이런 걸 되게 궁금해할 수 있겠다 하는 걸 좀 저는 질문을 드리고 그렇죠. 오늘 네. 시원하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지금 비단 중2, 중1, 초등학생뿐만이 그렇죠. 아니라 대입은 특히나 온 국민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죠? 그렇죠. 일단 시안입니다. 올 연말까지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라고 이제 그걸 심의의결하는 기구가 따로 있거든요. 그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시안입니다. 네. 확정이 아니라 시안이니만큼 네. 오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중요합니다. 네. 그럼 잠깐만 저랑만 대화할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계시죠? 네. 교육학계에서 최고 전문가고 스타입니다. 우리 정재영 이화여대 교수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교육학과 교수 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과 더불어서 한 분을 더 모셨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교사이자 대한민국 입시 최고 전문가 윤윤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진학시키는데 진심인 입시 큐레이터 윤윤구입니다. 윤윤구 선생님, 지금 그 패션으로 조금 압도하시는 부분인데 평상복입니다. 평상복이라고요? 네, 학교에 이러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세요? 자, 필통톡 이분들과 함께라면 정말 든든합니다. 자, 대입 제도가 바뀐다는 건 교육의 변화,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이번 대입제도 개편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대입은 이제 이상과 현실을 잘 조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적으로 보면 이제 정말 21세기가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대입을 잘 설계하는 건데 지금 현재 제도가 보면 그게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그러니까 선생님이 평가할 때 9등급은 어떻게 보면 교실에 아이들이 한 30명 있으면 그중에 한 명만 골라야지 1등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혹하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선택 그 과목 간의 유불리가 너무 좀 이렇게 나눠져서 불공정하다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수능은 소위 통합형으로 가는 식으로 해서 이제 바꿨습니다. 자, 지금 어떤 점에 중점을 뒀는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장관님, 네. 자, 2028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 네. 무엇인지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거든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수능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회탐구, 과학탐구라는 이제 소위 사탐, 과탐이라는 게 있는데 17개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게 지금 돼 있으니까 많은 사회하고 과학의 이슈 중에서 딱 2가지만 선택을 해서 시험을 치면 굉장히 편협된 지식만 그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암기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수능이 과목 체계가 완전히 통합형으로 바뀌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아이들의 그 선택 간의 이제 유불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일단 수능은 선택 과목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통합형, 융합형으로 이제 바뀐다는 건데 선택 과목이 그러면 부작용이 어느 정도였던 겁니까? 선택 과목의 유불리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과목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거는 이제 미리 이제 예상하는 건데 실제 시험이 끝나 보면 또 결과는 또 이게 달라지기도 하고 이게 어느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확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입 제도가 갖는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 근데 이게 선택 과목에 따라서 분리가 어떤 건 불리하고 어떤 건 유리하니까 이거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가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평가는 본인의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건데 선택에 의해서 이게 순위가 달라지고 그래서 인생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었고 이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통합형 이 수능의 특징 중에 하나를 살펴본다면 기본적인 융합적 소양이 이제 중요한 세상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T자형 인재라고도 표현하는데 과거에는 한 분야의 전공만 잘하면 이제 평생 잘 살 수 있었지만 하나만 파도 한 우물을 파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한 우물 위에 다양한 또 기반이 있어야 된다. 다 여러 분야에 대해서 소양을 갖추고 이걸 융합해서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하나의 문제는 이제 컴퓨터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은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통합 수능이 이 교과별 다양한 과목을 기본을 갖추게 함으로써 대학에 가서 본인이 전공을 선택할 때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 윤윤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 직접 계시는 분인데 이런 학습이, 이런 체제가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실제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수능 전체에서 학생들의 선택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을 하고 학생들이 내가 이 과목을 준비해서 수능을 볼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매년 출제 경향이라든지 난이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학생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과목을 자기가 선호하지 않더라도 선택하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서 어떤 공정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이제 통합 수능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일정 부분 취지는 분명히 찬성을 하고요.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걸 모든 고등학생이 들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어느까지 선을 설정할 것이냐는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넓고 얕게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넓고 얕게.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넓고 얕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은 당연히 깊게 들어가는 거고 좁고 깊게 들어가는 거고 근데 넓고 얕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분자화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아는 영역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과는 문과의 이야기, 이과는 이과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게 돼 있고 보이는 만큼 타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출발점이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교육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내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네, 나눠볼게요. 네. 9등급에서 이제 5등급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윤윤구 선생님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뭘 준비해 오셨어요?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오. 기본적으로 내신 9등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렇게 이제 학생들 전체를 9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학생 전체를 9개의 등급으로 나누니까 각각의 등급의 영역은 좁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지금 우리가 5등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걸 제외하고 5개의 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등급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등급 하나가 가지고 있는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해당 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도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신 경쟁 자체가 완화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개로 나눠지던 등급이 5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위 등급들도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동료 학생들과 협업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9등급 체제에서는 정말 서로가 다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5등급으로만 해도 훨씬 더 경쟁이 이제 완화되니까 그러면 아예 3등급 정도로 해주시면 안 돼요? 경쟁을 좀 더 완화시키는. 뭐 대부분 이제 A, B, C, D로 가니까요. 그래서 5등급으로 가면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거다. 좀 정상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9등급을 5등급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교육계에서 9등급을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시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파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9등급을 너무 비정상적으로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에게 정말 너무 많은 압력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 압력이 너무 심화된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도 사실 내가 이제 등급을 좀 올려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졌을 때 5등급에서 이제 올라가면 하나하나 올릴 때 그 성취욕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더 그렇죠. 가까워지지 네.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사실 좀 들긴 네. 하네요. 네. 네. 사실 해외 사례 우리 전 교수님 잘 아시니까 한번 좀 이야기 듣겠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9등급제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 평가도 많이 하지 않고 있고 성취 기준에 따라서 도달하면 A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B, C, D를 주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입에 대한 경쟁이 어느 나라보다 치열합니다. 그래서 잘못될 경우에는 성취평가제만 도입하면 고등학교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A를 많이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대 5등급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해외에서도 대부분 절대평가나 상대평가로 4, 5, 6등급이 대부분이 국제적인 표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어느 나라든 나라 이름을 대보시면 대부분 4, 5, 6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등급제가 이제 5등급제로 가는 게 선진화되는 거고요.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건데 앞에서 잠깐 이제 성취제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거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소위 절대평가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평가라는 건 아예 딱 나눈 겁니다. 이제 5등급제로 가면 상위 10%가 1등급, 33%까지가 2등급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이제 아예 퍼센테이지를 딱딱 나누면 공정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학교마다 다 아이들 수준이 틀린데 어떻게 딱 뭐 10%만 1등급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A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선진국에서는 절대평가라고 해서 그 퍼센테이지를 정해놓지 않고 교사가 우리 반은 A가 한 10명도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학부모들이 신뢰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제도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로 가는 것이 상당히 이상적이고 또 교육학자들은 이제 절대평가를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절대평가로 가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학교에서는 다 뭐 A 주고 할 텐데 그러면 내신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질 거다 하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한 거고 또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그것 이제 상대평가도 모자라서 9등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9등급을 이제 없애는 거고 일정 기간은 절대평가랑 상대평가를 병기를 하는 거죠. 같이. 그러면 선생님이 볼 때는 우리 반은 뭐 30명 중에 10명이 A야.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제 상위 10%가 누군지는 좀 밝혀주시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기가 돼서 대학이 볼 때 절대평가를 더 볼 수 있는 대학도 생길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상대평가를 볼 거야 하는 변별할 대학이 수 있는. 그렇게 되니까 그 대학이 가지는 변별력은 더 커지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 세 분의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자,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도 사실 지금 궁금증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한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과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알고 있을까요? 이과, 문과 이런 거 사라진다 이런 걸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또 9등급제가 5등급으로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입 개편 시한에 대해 가장 궁금한 건 무엇일까요? 5등급부터 이제 변별력이 좀 점차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 5등급제로 가버리면은 최상위권은 변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에요. 과목이 줄어들어서 좋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입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모의고사나 이런 쪽을 좀 이제 바뀔 수능에 대해서 대비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사탐과탐을 합친 이유도 너무 궁금해요. 수능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수능에서 한 번 미끄러지면은 재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수능이랑 재수할 때 보는 수능이랑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혹시 재수를 하게 된다면은 부담이 많을 것 같아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의 첫 세대인 만큼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중학교 2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까지 모셨습니다. 네, 저는 이번 개편안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올 봄까지만 해도 중3 아이의 진로 때문에 학교에 가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듣다가 왔어요. 근데 갑자기 2028년도 입시안이 좀 바뀐다고 하니까 지금 한 학년 차인데 2학년, 3학년 아이가 지금 전혀 다릅니다. 정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 절대평가가 되게 중요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평가하는 교사에 대해서 전문성과 다양성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존의 9등급제로 시행하던 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등급제 변경안은 저는 찬성하는 편이고 언제부터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될 건지 그 시기가 저는 궁금합니다.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하던 공부들을 오히려 통합으로 하면 공부의 양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교육의 어떤 그런 범위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사교육으로 인한 부모님들의 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런 단점이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능이 이제 선택이었잖아요. 과목의 선택이었었는데 이제 한 과목당 20문제에 출제를 했는데 이제 통합이잖아요. 그러면은 과목 수가 느는 상태에서 20문제를 낸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문항을 더 늘릴 것인지 좀 그게 또 궁금합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한에 대한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궁금증 저희가 영상으로 함께 만나봤는데 지금부터 장관님께서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윤윤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현장에 계시는 분이시고 또 입시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또 첨언을 함께 부탁드리고 우리 정재영 교수님도 좀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궁금증, 학습 부담입니다. 앞서 인터뷰에서도 이미 보셨지만 사회나 과학 과목을 선택했던 방식 대신에 이제는 통합형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 얼핏 생각하면 선택한 과목만 공부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그 과목들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도 이미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학습 부담에는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고요. 적어도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과목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과목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국영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탐과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탐과탐을 과거에는 물리, 경제학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하다가 이제 공통으로 한다는 건데 지금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합과학 같으면 다 따로따로 배우는 게 아니고 우주란 무엇인가 그러면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물리학적인 지식 그걸 다 융합해가지고 우주에 대해서 그냥 이제 과학적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수학 얘기도 했지만 경제학도 그렇고 너무 어렵게 가르치거든요. 고등학교 아이들을.
사실 정말 어렵게 이제 공부하는 거는 대학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능에서 이제 특히 평가를 하는 거는 기본적인 사고력이나 이해력, 융합적인 창의력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니까 무엇을 좀 이제 주목해서 평가를 하느냐 하는 건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게 학습 부담 측면에서 봤을 때 결코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지금 다 궁금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희가 모르니까 네, 궁금하고. 지금부터 네. 연구를 해서 여름까지는 어떤 문항이 출제됐는지를 사례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예시문항들을? 예시문항들을.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충분히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고 그 문항들을 보시면 안심하실 겁니다. 또 예시 문항이 이제 공개가 된다면 네, 네. 좀 안심하실 거다. 네. 그 이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데 네, 네. 사실 이제 통합으로 모든 게 바뀐다라는 네, 네. 그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사교육이 되려 더 증가되는 건 아닌가 이런 변화가. 아니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냉철하게 보고 있는 사교육 시장의 그 반응은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게 부담 늘어난다, 더 공부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학습 부담 측면에서는 사교육보다는 공교육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거죠. 네. 전문가들이 보실 때 그런가요, 교수님? 기본적으로 수능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학에서 아주 깊이 있는 역량까지를 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학생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수능이 과목별로 아주 깊이 있게 심화된 과목으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기초 과목 4개를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학습량도 많고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만약에 고1 들어간다면 학습량이 줄어든다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이렇게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되면 사실은 대응해주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마다 다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공통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충분히 그거를 대응해서 학교에서도 수능을 잘 준비해 줄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제도가 고민된 게 2028년 아주 먼 미래 같지만 사실은 25년에 입학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쵸. 근데 2025년에 변화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미래 교육의 우리가 시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원년인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고등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라는 게 이제 새로 도입이 됩니다. 학점제는 1학년은 완전히 공통이지만 2학년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이 다양한 선택에 대해서 각자 평가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걸 학교가 다 대응해 주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모두가 공통으로 배우는 1학년 것을 평가한다는 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장에 계신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수능체제 개편안 전체를 놓고 보면 수능체제에서는 국어랑 영어는 지금 체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아예 달라지지 않아요. 완전 똑같거든요. 근데 수학이 완전 학습량이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학이 줄어드는 양 하고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벌써 언론에서 완전 난리가 지금 나서 난리죠. 불안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되게 단순하게 말하면 생토 한 과목 정도를 깊게 공부하는 수준보다 훨씬 학습량이 적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한 오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일단 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미 30%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30-40%가 이미 중학교 공부 내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어렵고 학습량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국어랑 영어는 학습량이 동일하고 수학은 확 줄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은 과탐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미래 사회를 가기 위해서 인문계열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과탐의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야 되죠. 사실 이제 그동안 교육이 이제 암기 위주가 많았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암기를 하고 딱 끝나고 그 다음에 그냥 잊혀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뭐 개념이라든지 원리에 대해서 탐구를 하다 보면 더 폭넓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번 생은 망했어요. 이생망. 네. 이번 개편안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한 특히 초등학생, 중학교 1, 2학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전략.